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현장 전문가가 알려주는 2022년 청지사 면접 특강, 면접 전날 필수 시청 100% 합격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과목을 이수하셨어요.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청소년들을 위해 누가 일을 하는가?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에 근거하여 일을 하는가? 청소년 관련 학문적인 질문, 2021년 예상했던 문제, 2022년 예상 문제, 2021년 기출문제 포함, 마지막으로 상담 분야를 중점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과목을 이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2년 동안, 4년 동안 이런 과목들을 이수했는데요. 1급, 1급, 2급, 3급 과목입니다. 3급 과목은 총 7과목으로 청소년 육성제도론, 청소년 지도방법론, 청소년 문제와 보호,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청소년 문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 활동이 되겠습니다. 2급 과목은 한 과목만 다른데요. 청소년 복지 과목이 추가됩니다. 1급 과목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장과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들을 위한 과목들이 되겠는데요. 청소년 연구 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 정책론, 청소년 기관 운영론, 청소년 지도자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청소년 과목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과목은 무엇이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런 답을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와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먼저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면접 시험의 목적은 필기 시험으로 측정 불가한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면접위원과 면대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지도사로서의 자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면접 과정 전반에 면접위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정답이 있는 것도 있지만 피면접자 개인이 답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답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면접관의 개인적인 재량이 발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면접시험의 포인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면접시험의 목적은요, 다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로서 노력한 것에 대한 합격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라는 말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좋은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라는 마음과 나는 누가 봐도 못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면접관과 절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초 이상 답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해야지 실제 답할 때 20초에서 30초 이내에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올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좀 간당간당 그래도 붙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셨는데 마지막에 나갈 때 에이 떨어졌어 라고 욕을 하고 나가시는 바람에 그분은 떨어지게 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한 마음과 예의 바른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소년 이슈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청소년 이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실제 면접을 보기 바로 전까지 이슈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 영역입니다. 5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가치관과 정신자세,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청소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창의력, 의지력 및 지도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내용들을 들어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2인 이상 어느 평가 항목에서 1점 이하의 점수를 받지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접 장소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면접관 3분과 피면접자 3명이 이렇게 대면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면접관은 교수님들 그리고 현장 전문가, 관계 공무원들이 다양한 질문들을 질문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면접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내가 청소년 지도사가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5년 동안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제시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추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비전이 뭐죠?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입에 달달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목표 4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신. 자, 이렇게 4가지가 되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이 목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청소년 주요 정책의 3가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3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정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위한 청소년 참여와 역량 강화, 이게 활동 분야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 지원 강화, 이게 복지와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활동 정책, 복지 정책, 보호 정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학습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육성이 뭡니까? 청소년 활동이 뭡니까? 청소년 복지가 뭡니까? 청소년 보호가 뭡니까? 먼저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게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 이게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항 2호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은 뭐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항 3호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하면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자, 나중에 이것도 세부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가 뭐죠?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 보호가 뭐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 물건, 장소, 행위 등 각종 청소년의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항 5호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정답을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실제 질문에서도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 지도사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 지도자가 조금 큰 개념, 청소년 지도사가 조금 작은 개념이 되겠는데요.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항 7호 다 목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수련 시설에 종사하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지도자가 좀 큰 개념이 되겠죠. 청소년 지도사는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1항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 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 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광범위한 질문으로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교사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데요. 지도자, 지도사는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청소년 상담사는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나와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 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교사입니다. 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선생님을 가르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와 교사가 차이가 뭐죠?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교사는 정해진 커리큘럼 내에서 학습을 위주로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청소년 지도사는요, 청소년 활동을 위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는 이유가 뭘까요? 한 2가지 예를 들어 보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과거에 자라면서 어른들을 통해 받지 못했던 사랑과 지지를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해 주고 싶어서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청소년을 위해 일하고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2번째 예입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서 학교 밖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입니다. 제재와 압박 속에서 탈출한 친구들에게 강요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미래를 촉진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에게 필요한 자질, 굉장히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에게 필요한 자질은요, 청소년과 눈높이를 함께하고 소통할 줄 알아야 하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고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줄 아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목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줄 아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지도사에게 필요한 역량입니다. 청소년 활동 설계 역량입니다.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역량이 되겠고요. 청소년 활동 실행 역량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지식, 오리엔테이션 기술 등의 역량이 되겠습니다. 행정 업무 수행 역량입니다. 업무 수행 지식, 일반 행정 수행 기술 등이 되겠습니다. 팀워크 역량입니다. 팀원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협업 기술,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성 개발 역량입니다. 자기 이해, 자기 관리 및 개발 등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직업 윤리입니다. 요즘은 인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요. 이 청소년 지도사의 직업 윤리를 굉장히 자주 질문을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지도 방법을 갖춘 전문가, 청소년 인격 존중, 차이 존중, 권익 증진의 동반자, 모든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솔선수범하는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봉사해야 하며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의로워야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무엇을 하나요?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참가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청소년 상담을 하고요. 청소년에 대한 연구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요. 청소년 발전 저해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요. 청소년들의 변화를 촉진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요. 청소년들의 동기 유발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자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지도 방법의 원리입니다. 먼저 자기주도적 원리입니다. 청소년 지도 방법에 있어서 청소년이 활동의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의 목적, 내용, 시기, 속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방법입니다. 자율 참여의 원리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성적 사고에 기초하여 자신이 참여할 청소년 활동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청소년 활동에 참가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른 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 중심의 원리, 동기유발 및 유지의 원리, 다양성과 융통성의 원리, 상호학습의 원리, 경험 중심과 활동 중심의 원리, 전인성의 원리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능동적인 친구들에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 줄 것이고요.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수동적인 청소년들에게는 요즘 가장 핫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청소년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같은 것을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꼭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줌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청소년 요구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의 요구 분석 기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먼저 요구 분석이란 청소년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구와 필요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진단하고 사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요구 분석 기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서베이 기법, 이게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있고요. 관찰법, 결정적 사건 분석법, 능력 분석법, 델파이법, 데이컨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과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의견이 다를 경우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가며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로도 풀리지 않는다면 모임의 원칙과 규정을 검토하고 규정에 맞추어 풀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출입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청소년 지도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풀렸잖아요.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대면과 비대면 활동을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SNS에 익숙해져 있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어떻게 홍보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타겟팅 홍보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SNS, 유튜브, 카카오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 정책에 의해서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 정책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하면 어떤 근거가 필요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일을 하게 될까요? 바로 입니다. 그리고 바로 운영 지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법 5가지, 6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5가지를 얘기하면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후로 소년법,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수련관, 문화의 집, 기타 청소년 수련 시설들의 운영을 하는 규정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법들은요, 오래전에 아동권리협약과 청소년 헌장이 미리 선포되어졌는데요. 이런 협약과 헌장을 바탕으로 청소년 기본법, 활동진흥법, 보호법, 복지지원법 등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규정하고 있고요. 차별 금지, 최우선의 원칙, 생명 존중, 아동 의견 존중의 4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는 4가지 권리가 있는데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국은 가입 후 2년 내에 이행 상황에 대한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매 5년마다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 헌장입니다. 개정 선포가 1990년도에 되었고요. 1998년에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청소년 주체적 자율권 중심, 구체적 실천적 내용, 청소년 중심 자율 참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제일 첫 줄에 나와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 문장은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연령입니다. 청소년 연령은 청소년 기본법 이외의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청소년 연령이 규정되어지는데요.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요. 법령에 나와 있는 연령은 만 연령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의 자,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 민법에는 19세 미만, 소년법은 19세 미만, 형법은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유엔에서는요, 국제 청소년의 연령을 15세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활동진흥법 제2조에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1항 3호의 수련 활동, 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 지도사와 함께 청소년 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교류 활동은요, 1항 4호에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1항 5호에는요, 문화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이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과 이용 시설을 청소년 활동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 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 시설은 문화예술 시설, 공공체육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 개별적인 질문들을 다 하게 되는데요. 청소년 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요, 간단한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지역의 수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특화 시설입니다. 청소년의 직업 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시설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넷, 미디어 센터, 그다음에 하자넷, 직업체험센터, 아하센터, 성문화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야영장입니다.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소스텔입니다. 청소년의 숙박 및 체제에 적합한 시설로서 설비와 부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 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 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앞서서 말한 수련 시설들이 될 수 있겠죠. 공공, 민간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전국 17개 시도에 있고요.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자립생활 지원관,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 지방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국가 청소년 수련시설 총 7개,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한국 청소년 단체 협의회, 전국 청소년 보호관찰소, 전국 소년원 및 꿈키움센터,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 미인가 대한교육시설, 인가 대한
대안학교, 청소년 육선 전담 공무원, 경찰, 군인, 민간 청소년 교육센터,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원 사업 등에서 청소년 지도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대표자의 자격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운영 대표자 자격 기준은 시행령 제8조에 보면 1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청소년 육성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교사들의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될 듯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기준입니다. 똑같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침 내에 들어가져 있는데요. 실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시설별로 근무해야 하는 법적인 청소년 지도사 수와 그다음에 급수를 이야기하세요. 수련관에 4명이에요. 그다음에 문화의 집 1명이에요. 그리고 수련원은 2명이고요. 유소스테 야영장 특화시설은 한 명 한 명 2명이 되겠는데요. 자,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하고요. 급수는요. 자, 수련관은 무조건 1급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1명 이상, 2명이어도 되고 3명이어도 되는데요. 어쨌든 무조건 1명 이상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집은 1급이 필요 없어요. 2급 이상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련원은 500명 이하일 때는 2급 1명, 3급 1명, 아니면 2급 2명이 있으면 돼요. 근데 최초 500명이 초과를 할 때는요. 1급 지도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의 3요소입니다. 수련거리,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수련거리는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의 차이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수련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곳으로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간단한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도사는 1인 이상이 되면 되겠고요. 청소년 수련관은 지도사 4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특히 1급은 반드시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는 숙박 기능의 유무입니다. 시설의 위치가 좀 다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도심지 근처에 있고 수련원은 자연권 근처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과 야영장의 차이입니다. 수련원은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 야영장은 텐트를 치며 야영을 할 수 있는 수련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단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단체를 잘못 오해하면 뭐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나 뭐 흥사단이나 이런 쪽들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청소년 재단도 청소년 단체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각 청소년 재단이 될 수 있고요. 한국 청소년 연맹, 한국 스카우트 연맹, 한국 해양소년단 연맹,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한국 과학우주청소년단, 흥사단,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 한국 YMCA, 한국 해외봉사단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실제 이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도 전부 다 각자 하나하나가 다 질문이 될 텐데요. 여기서 먼저 제목부터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자원봉사 두볼,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청소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예술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뭐 개별적인 프로그램들 많이 있지만 큰 그림,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도 유사하긴 한데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자원봉사 두볼, 청소년 운영위원회,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 청소년 역사기의 학교 연계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개발 절차와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실제 질문이 이겁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순서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기획과 끝단계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요. 프로그램 기획, 설계, 마케팅, 실행, 평가가 됩니다. 프로그램 기획은요. 프로그램과 관련된 상황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걸 말합니다. 프로그램 평가는요, 일정 기간 동안 실시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것이 의도한 대로 제대로 잘 수행되었는지를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 생활 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현재 운영기관이 전국 17개 시도에 30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시간 일반형이 주에 5일에서 6일인데 1일 4시간 이상 급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말형이 최근에 생겼는데요. 주 1일에서 2일, 그러니까 토일에 운영을 하게 되는데 1일 5시간 이상 급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 마당입니다.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펼쳐지는 장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 자원이 결합된 일정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예전에 대학로를 본따서 만든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운영 규모는요, 16개 시도, 110개 시군구 총 12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 횟수는 16개 시도에서는 연 8회 이상, 그 다음에 110개 시군구에서는 연 5회 이상을 실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16개 시도는 7,125만 원이고요. 110개 시도는 2,4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통의 목적과 관심에 의해 형성, 운영되는 작은 모듬, 취미, 소질, 가치관,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시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각 동아리당 한 125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두볼입니다. 두볼은 두 볼런티어의 약자로 국내 유일의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두볼은 봉사활동 정보 검색, 신청, 확인서 출력은 물론 1365 나눔 포털을 통해 나이스, 그러니까 학생생활기록부로 실적 전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입니다.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만 14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956년 영국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운영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참가 대상이 아까 얘기했듯이 만 14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활동 영역은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이 되고요. 금장활동 같은 경우는 합숙활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포장 단계는 동장은 6개월, 은장은 6개월에서 12개월, 금장은 12개월에서 18개월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는요, 만 7세 이상에서 만 15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1학년 이상, 중학교 3학년 이하의 청소년이 운영기관에 등록하여 포상 단계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였을 경우 포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요게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 연령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상제가 되겠습니다. 참가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렸고 활동 영역은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이 되겠습니다. 포상 단계는요, 동장은 16주, 은장은 16주에서 32주, 금장은 24주에서 48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청소년이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청소년 지도 전문가 선생님들이 함께 활동하고 참여한 활동 기록은 언제나 어디서나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진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로 발급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습니다. 인증 수련활동 영역은요, 관광, 스포츠, 모험 개척, 역사 탐방, 환경보존, 봉사협력, 교류, 과학정보, 진로탐구, 자기개발, 문화예술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유형 인증 기준입니다. 활동 유형은요,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 단체, 숙박형이 있는데요. 기본형은요,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서 실시한 날에 끝나거나 1일 1시간 이상의 각 회기로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숙박형은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이고요. 이동형은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학교 단체 숙박형은요, 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숙박형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증 기준입니다. 공통 기준은요,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자원 운영, 지도자 자격, 지도자의 역할 및 배치, 공간과 설비의 확보 및 관리, 안전 관리 계획 등이 공통 기준이 되겠습니다. 개별 기준은요, 숙박형과 이동형 똑같은데 이동형은 이동 관리 및 휴식 관리가 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특별 기준은요, 위험도가 높은 활동, 그 다음에 학교 단체 숙박형, 그 다음에 비대면 방식의 실시간 쌍방향, 비대면 방식의 콘텐츠 활용 중심, 비대면 방식 과제 수행 중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깐 멈춰놓고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의 실시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프로그램은요, 수상활동, 항공활동, 산악활동, 장거리 걷기 활동, 그 밖에 하강 레포츠, ATV 탑승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청소년 수련 활동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을 말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동봉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참여기구입니다. 청소년 참여활동은 청소년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과정으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행복한 환경을 만들고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하며,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특별회의입니다. 국가가 운영을 하는데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의 청소년 정책 과제를 발굴, 제안하는 전국 단위의 회의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입니다. 지자체가 운영을 하는데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이 사항에 있는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참여기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입니다. 수련시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의 자문, 평가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하면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참여 예산제란 청소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필요성 검토 후에 다음에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내 관련 부서에서 사업비,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주민 참여 예산 제도와 아동 청소년 참여 예산 제도의 차이점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제한 대상이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겠지만, 아동 청소년 참여 예산제는 만 19세에서 18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특별회의 정책 반영 내용을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 답변을 하자면, 청소년들이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 열람 가능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수행이 되어졌고요. 청소년 활동 안전센터의 설립, 학교 밖 청소년 무상 급식 확대 실시, 18세 선거권이 청소년 특별회의의 정책이 반영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증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실제 주민등록증이랑 유사하게 생겼는데요, 청소년증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국민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 되겠습니다. 기능은요, 교통카드 기능에서부터 일반 결제 기능까지 가능하고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을 증명해주는 공적 신분증이 되겠습니다. 발급 신청은 전국 어디서든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사진 한 매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발급 기간은 신청된 신분증은 약 2주가 되어야 청소년증 실물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상상학교라고 명명 지어지는데요, 전국에 16개소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항상 학교는 서로 상, 높이 날다 상. 학교의 합성어로 또래 청소년들이 함께 마주보면 날개를 펴 꿈을 향해 높이 날 수 있게 응원하고 문화 감수성 및 자기 이해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 있는 중고등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음악 합주, 미술, 커뮤니티 댄스, 미디어, 웹툰, 미술, 음악, 연극, 그다음에 미디어 영상, 음악 현악기, 음악 합주, 뮤지컬 난타, 미디어 영상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원이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활동진흥원은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기능은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평가 및 시범 운영,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기타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청소년 성취 포상제도,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운영 및 지원,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및 청소년 달 행사의 운영 및 지원, 청소년 시설 종합 안전 위생 지원 및 안전 관련 컨설팅 홍보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그러면 뭐 하는 곳일까요? 자, 요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의 내용을 좀 발췌해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2006년 7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청소년 정책 흐름에 따라 청소년 활동 지원과 청소년 봉사활동 활성화의 두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로 개편하여,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요걸 다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조직의 기능을 확대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청소년 활동 정보 제공,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 활동 지원 종합 서비스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수련원, 과거엔 5곳이었는데 이제 6곳을 이야기해 보세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천안,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평창,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고흥, 국립청소년농업생명센터 김제,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영덕,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봉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결이 약간 다른데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요, 청소년 상담, 2388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지원, 청소년 동반자 지원,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특별 지원, 학업 중단 숙려제 꿈드림 센터를 운영을 하고요. 청소년 상담 쪽에 청소년 자립 지원관과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을 꼭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뒤에서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쪽에서 근무하는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기관과 복지 시설의 종류를 이야기해 보세요. 청소년 복지 지원기관은요,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이렇게 3개가 청소년 복지 지원기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시설은요,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쉼터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관은요, 일정 기간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인데요, 학습,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 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서 보호자를 대신하여서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아가,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막입니다. 옛날에는 CYS 넷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역 주민, 기관, 단체 등 지역 내 활동 가능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상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가출 폭력 등과 같은 위기 문제나 심리 정서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지역 내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를 통해 위기 개입, 긴급 구조, 일시보호 등 다양한 청소년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답변입니다. 위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의료, 자립, 교육, 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과 위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을 해보세요. 청소년 안전망은 상담복지센터에서, 위 센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 안전망은
청소년, 지역주민, 기관, 단체 등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그러니까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상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센터는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다중 통합 지원 서비스망입니다. 두 체제가 운영 주체가 달라서 그렇지 운영 시스템은 유사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청소년 지도사로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세요.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피해자 중심의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해자 중심의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 이해하기, 바른 언어 사용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요, 학교폭력의 종류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책입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요,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친구, 사회 매체 등이 되겠고요. 대책은요, 가족 차원의 대책과 학교 차원의 대책과 사회 차원의 대책과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과 우범소년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촉법소년은요, 범죄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로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년법 제4조에 있습니다. 범죄소년은요, 범죄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범소년은요, 범죄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격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를 우범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최근에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도록 하는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요거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청소년 동반자입니다. YC라고 얘기를 하고 Youth Compan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 상담 전문가인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 우리가 요거를 아웃리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대1의 관계를 맺고 정서적 지지, 심리상담, 지역자원 연계, 제공 등을 하는 것을 청소년 동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대 7주, 그러니까 49일 주말 공휴일을 포함해서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장의 주최하에 위클래스 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꿈드림센터입니다. 다른 말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미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자립지원, 건강검진,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청소년 쉼터의 종류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청소년 쉼터는요, 가정 밖 청소년, 자 예전에는 가출 청소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가정 밖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쉼터의 종류는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가 있는데요. 일시 쉼터는 24시간에서 7일 이내 음식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단기 쉼터는 3개월 내외, 이외 연장해서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한데요. 이때는요, 상담, 치료, 예방활동, 의식주, 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장기 쉼터는요, 3년 내외이며 1회 1년에 하나요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업, 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관입니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이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국립청소년 디딤센터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제35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설립한 거주형 치료재활시설로서 정서 행동 영역에서 어려움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보호, 치료, 교육, 자립의 종합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2개소, 경기도 용인시, 대구 달성군에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입니다.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을 해주는데요.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위탁 청소년의 사회 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보호 청소년의 신체, 심리, 정서적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요. 보호 청소년의 상담, 선도, 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에 도움을 줍니다. 여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청소년 복지 활동, 지원 체계와 연계 협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리딤 씨앗 통장을 자주 묻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한 통장으로 요보호 아동, 시설보호, 가정위탁, 소년 소녀 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시설에 있는 아동에게 전달되어진 통장으로 만 18세 이후 시설을 떠나서 혼자 자립할 수 있게 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통장의 용도는 학자금, 주거 마련, 취업 훈련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리딤 씨앗 통장은 아동 보호자 후원자가 월 5만 원 한 대로 저축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상응하게 국가에서 5만 원을 지원하여 총 10만 원의 돈이 모아지는 자립통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CE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복지 시설을 총괄하는 중추기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꿈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상담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청소년 안전망이라고 부르는 CIS넷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긴급 전화번호입니다. 우리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13882 되겠고요. 미아 가출 신고가 182, 아동학대 신고가 112 경찰서,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 전화번호가 117이 되겠습니다.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누가 청소년 지도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무엇을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청소년들을 대하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청소년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청소년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거에 관련된 질문들이 바로 청소년 관련된 학문적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우화, 상상성 촌중. 개인적 우화란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는 너무나 특별하고 독특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상상 속 청중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청중이 아닌 가상에서 청중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모두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고 믿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청소년의 특징입니다.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에릭슨은 이루어야 될 과제를 8단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5단계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데요. 정체감 대 역할 혼미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5단계는 프로이드의 생식기에 해당하는 단계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이 바로 자아 정체감의 확립이라고 보았습니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로 정체감은 일생을 통해 이룩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에리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피아제는 인지발달 이론에서 감각, 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4개의 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여기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형식적 조작기가 되겠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의 이해, 문제 해결에 있어 형식적 조작이 가능하고 사물의 인과관계 터득, 문제 해결의 가설 적용, 가설 검증 능력, 추리력, 응용 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이 단계에 해당되며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을 때 현재의 경험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경험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과학적 사고와 추상적인 사고와 이상주의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두라, 메슬로우, 콜버그, 비아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얘기를 할 땐 관찰학습이 반드시 나오는데요. 학습이란 인간이 닮고 싶어 하거나 모방하고 싶어 하는 어떤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여 모방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관찰학습, 모방학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입니다. 인간의 욕구에는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자아 존중감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욕구들은 줄곧 충족되지 못하면 높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홀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와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도덕성이란 성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며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준수하는 능력으로, 도덕성에 관한 이론은 인지 발달 이론에서 파생된 것으로 도덕성 발달의 인지적인 측면은 피아제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으며 홀버그는 피아제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정립했다고 합니다. 비고츠키, 브롬펜브르너, 듀르갱입니다. 비고츠키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근접 발달 영역입니다. 학습자가 하나의 과제를 일상적인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고 수준과 어떤 조력을 받아도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수준 사이에 있는 영역을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안내나 협력을 받으면 과제 수행이 가능한 사고 수준의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브롬펜브르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입니다.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 인간 발달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이론으로 5가지 환경체계가 있습니다. 이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그리고 시간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아동, 그러니까 청소년을 둘러싸 있는 직접적인 환경으로부터 아동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르갱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아노미는 무규범, 무질서, 가치관 혼란이라는 용어로 산업화로 인해 사회가 변동하면서 기존의 가치관이 붕괴되어 줘버리고 도덕적 규범이 없는 무규범 상태가 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존 듀이와 타일러입니다. 존 듀이의 경험학습인데요. 경험학습은 경험의 전환을 통해 지식이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듀이 자신은 학습자와 교과와의 연속성을 강조하였으며 듀이의 이론을 오해한 진보주의 교육자들은 교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학습자의 즉각적인 흥미나 관심만을 존중하기도 했는데, 존 듀이의 경험학습은 놀이나 1단계, 지리와 역사를 아는 단계, 과학적 논리적 지신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 중에서 타일러 문화를 설명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인 E.B. 타일러는 저서 원시 문화에서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문화는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 사고방식, 심미적 취향, 말투, 의상 등을 통틀어서 청소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문화가 지니고 있는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화를 미숙한 문화, 비행 문화, 하위 문화, 대항 문화 또는 반문화, 새로운 문화로 보는 시각 등이 있습니다. 미샤의 4가지 정체감, 그리고 썬더랜드의 차별 접촉 이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샤는 위기와 전 2가지로 나누는데, 위기는 직업이나 가치관 선택의 고민과 갈등을 느끼고 여러 대안을 비교하는 노력을 한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전념은요, 직업이나 가치의 방향을 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2가지를 가지고 미샤는 자아정체감 성취, 혼미, 유해, 폐쇄로 나누었는데요. 정체성 유해와 성취는 건강한 발달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정체성 혼미와 폐쇄는 건강하지 못한 발달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서덜랜드의 차별 접촉 이론입니다. 차별 접촉 이론이란 비행 친구와의 접촉이 가장 중요한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 새롭게 나올 만한 문제라고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복된 문제들도 있으니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아세요? 만약 알고 계시다면 청소년 분야에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을까요? 자, 같은 내용인데 다른 질문입니다. 요런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제페토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메타버스가 뭔가요? 가상 초월의 의미인 메타와 세계 우주의 의미인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가상 우주,
가상 세계라고 말합니다. 제페토 환경이 메타버스 환경의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는데요. 댄스 그룹 BTS도 메타버스 환경에서 공연을 실제로 실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환경의 수련관, 문화의 집을 설립하여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시기가 지나면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이 청소년 수련관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탠리 홀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스탠리 홀은요, 청소년 심리학의 아버지인데요.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또는 제2의 탄생기로 표현을 했는데요. 인간의 발달 순서를 유아기, 아동기, 전 청소년기, 청소년기로 나누신 분입니다. 인간의 발달은 인간이 진화되어 온 과정을 그대로 반복한다라는 반복의 원칙, 대현 이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장자클 루소에 대해서 아세요? 장자클 루소는요, 에밀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청소년 시기를 제2의 탄생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발달 순서는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행복 중에서 제일 가는 행복은 권력이 아니라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문화의 모든 성과들을 비난하고 자연으로 되돌아갈 것을 주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회는 인간을 자꾸만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권리를 박탈하고 능력 자체를 욕망에 비해 부족하게 만든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셧다운제 폐지, 게임 시간 선택제에 대해서 아세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의 게임 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의 교육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핵심 역량이 뭔지 아세요? 급변하는 사회에서 직면하는 현재 과제 및 진로 문제를 청소년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에서 길러져야 할 능력이 되겠습니다. 6가지 역량이 있는데요.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창의력, 사회정서, 진로개발 역량 등이 되겠습니다. PBL이 뭔지 아세요? PBL은요, Project Based Learning 아니면 Problem Based Learning의 약자로서요, 문제 기반 학습 아니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를 활용하여서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스팀 교육이 혹시 뭔지 아세요? 스팀 교육은요, 청소년 교육의 기본인 자기 주도적 활동 학습의 한 형태인데요. 과학의 S, 기술의 T, 공학의 E, 인문예술의 A, 수학의 M의 머리 글자를 합하여 만든 용어로서 과학기술 분야인 스템에 인문학 소양과 예술 감성 등을 고려하여 인문예술 아트를 추가하여 만든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팀 교육은 PBL과 메이커 교육과 함께 교육에 활용이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PBL, 스팀, 메이커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이커 교육이 뭔지 아세요? 청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고 만드는 과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이를 통해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스팀 교육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스팀 메이커 교육을 실시하곤 합니다.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PBL 스팀 메이커 교육이 되겠습니다. SDGs가 혹시 뭔지 아세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또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되겠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되겠는데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와 지구환경 문제, 경제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공 목표이다라는 내용입니다. 2010년부터 2030년까지는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 목표를 제시하였는데요. 인류의 보편적 문제는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이 되겠고요. 지구 환경 문제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 다양성 등이 되겠고, 경제사회 문제는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가 되겠습니다. ESG가 혹시 뭔지 아세요? ESG라는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인데요.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평가하게 만든 지표가 되겠습니다. 기업 경영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를 해치는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기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S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G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가요? 대학교의 대학생들처럼 고등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아이디어 도출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은 뭐 이렇게 마인드맵이나 만다라트, PMI 기법 등이 있는데요. 마인드맵은 왼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도를 그리듯이 하나의 단어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생각들을 종이에 써내려가는 방법이 되겠고요. 만다라트는 가장 큰 주제를 먼저 세워두고 이에 대한 해결점, 아이디어, 생각들을 채워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PMI 기법은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플러스 장점, 마이너스 단점, 인터레스팅, 흥미로운 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고려하여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2022년에 새롭게 나올 만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소년 지도사로서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수업 자격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이건 저에 대한 사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 한글 워드 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으로 문서 작성 능력을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업무를 잘 하기 위해 컴퓨터 워드 작성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꼭 자격증을 취득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으로 기획,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방해하는 청소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요? 같은 내용 다른 질문입니다.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는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자, 요 답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할 것입니까? 사랑, 신뢰, 잠재력, 존중, 인정, 강점, 낙관성, 감사 등을 토대로 지도할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약점과 장애에 대한 문제를 돌봐주기보다는 청소년이 갖고 있는 강점과 덕성을 중점으로 지도할 것입니다. 청소년 치유가 필요하다면 손상된 것을 고치기보다는 청소년 안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윤리 덕목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 요건 조금 다른 거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윤리 현장 실천 다짐. 우리는 활동을 함께하며 지도한다. 차별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에 힘쓴다. 청소년의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 어떠한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건전한 성윤리 의식을 지니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를 실천한다. 삶의 모범이 되는 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한다. 청소년 지도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나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청소년학을 전공하면서 한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실습을 담당하셨던 지도자분의 청소년들의 활동, 복지, 보호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후배 청소년 지도사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본인이 경험했던 모든 노하우를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청소년들에게 후배 청소년 지도사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 정책 중 잘 운영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청소년 참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청소년 참여 예산제 활동을 지자체별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특징적 사고 유형은 무엇입니까? 요건 이제 앞서서 거기선 직접적으로 개인적 우화와 상상속 청중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청소년의 특징적 사고 유형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게 개인적 우화와 상상속 청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유해 약물의 이름을 이야기해 보세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의 유해 약물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 주류, 담배, 마약류, 환광물질 등이 있습니다. 라는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긴 주류, 담배, 부탄가스, 본드, 신나, 니스, 칼라풍선, 성기구, 레이저 포인트 등 약과 물건 모두를 말합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 동료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협업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청소년 활동 업무에서는 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 청소년 지도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들이 리더로서 스스로 점검하고 리더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중매체와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상황과 국가적 맥락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다양한 역사적인 인물과 그들의 공적을 사례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 지도사 스스로가 지닌 리더십이 그대로 본보기가 되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스스로의 리더십 역량도 개발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사례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파워먼트가 뭐죠? 임파워먼트란 권리 강화, 권한 위임이란 말로 리더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재량이나 책임 및 권한을 구성원에게 위임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임파워먼트의 구성 요소로는 자율성, 유능감, 행동력, 자기 결정력, 자기 옹호력, 자기 효능감, 자존감, 자신감, 통제력, 집단의식, 문제 해결력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청소년 지도사의 전문성 강화, 그러니까 자격제도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시험 난이도의 향상이나 실습 제도의 의무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도 사회복지사처럼 일정 부분, 특히 행정 부분은 공무원, 청소년 육선 전담 공무원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답변을 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국토 대장정과 같이 활동 과정에서 사고 우려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 요구 증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3년도의 시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설 해병대 체험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체험 활동 참여 시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 청소년 체험 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와 청소년 수련 활동 주최자의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체험 활동의 사전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수련 활동 신고제를 개선, 그러니까 위험한 수련 활동은 인증을 의무화하며 수행 능력이 미흡한 자에 대해 수련 활동 위탁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 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 활동 계획 신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 1월 21일에 개정되어졌고 2014년 7월 22일에 시행되어졌습니다. 만약 지금 청소년 지도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건이 좋은 곳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실제 현장 입사 면접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굳이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현재 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행동을 해야 할 듯합니다. 중간관리자 혹은 시설장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몰래 시험을 보고 갑자기 도망가듯이 이직을 하는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도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조건 때문에 이직을 한다라는 답변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촉진자로서의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요즘 퍼실리테이터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촉진자는요,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예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 지식 등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코칭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사고와 동기부여 능력으로 변화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 심의 기준입니다. 청소년에게 성적 요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요건 장점, 단점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장점은요, 언어는 청소년의 또래 집단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요. 단점은요, 언어의 사용이 일정 정도를 넘어가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올바른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활동 신고제에서 꼭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자,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 활동에 앞서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수상 활동이에요. 수상 활동에는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보트,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 스쿠터, 레저용, 공기 부양정, 수상 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 자전거, 서프보드, 스키 스쿠버 등이 있고요. 항공 활동은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 활동은요, 암벽 타기, 산악 스키, 야간 등산 등 4시간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장거리 걷기 활동은 10km 이상 도보 활동, 그 밖의 활동은요, 유해성 물질, 하강 레포츠, ATV 탑승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물질, 기구, 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 수련 활동이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5가지 종류, 앞에서도 얘기했죠.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이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발생 원인 4가지. 개인적 심리적 요인입니다. 자아 통제력 및 타인 존중 의식 미약, 가정의 원인입니다. 가정 내 인성교육 부재, 과잉 보호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원인입니다. 교육 시스템적 원인, 학벌 중심 사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부로 인한 원인입니다. 가해, 피해 학생 선도 및 보호 지원 시스템 프로그램의 부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본인의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자, 요거는 조금 학자의 내용을 잠깐 따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앞에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요. 자, 여기서 박선영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복지 증진 및 도모, 청소년 수련 활동 지원, 청소년 교류 촉진, 청소년을 위한 환경 조성,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교육. 두 번째로요. 서희정, 구경이, 이은진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인데요. 관리 행정가, 변화 촉진자, 교육자, 활동 촉진자, 프로그램 기획자, 프로그램 운영자, 네트워크 구축자, 네트워크 운영자 등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를 정하고 그게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면 될 듯합니다. 청소년 지도사 직무는 무엇이며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NCS인데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인데요. 이원희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행정관리,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기획,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및 프로그램 평가,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했고요. 서희정, 구경이, 이은진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관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예산 관리 및 집행, 조직 구조 및 풍토 개선, 청소년 교육, 청소년 상담 요구 분석,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평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 조직 간 협력 체계 구축, 동아리 조직과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중요한 역할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 선택을 해서 중요한 역할을 얘기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청소년 지도, 상담, 복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청소년 지도는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입. 청소년 상담은요. 청소년 내담자와 상담자 관계에서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청소년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 이해 및 자기 지도력을 알도록 도와주는 과정. 청소년 복지입니다.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지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야외 프로그램 일정이 있는데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데 답변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실외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우천시, 폭염시에 대비하여 실내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준비된 프로그램에 맞추어 활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인증 시에는요. 우천시, 그러니까 비상사태 대비 프로그램도 함께 계획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4대 권리를 얘기하라는 시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행 아동 권리 협약에는 이렇게 4개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 4가지를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입니다. 청소년 선거 연령, 피선거 연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선거권은 내가 직접 사람을 뽑는 거고요. 피선거권은 내가 뽑힘의 대상이 되는 거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가 되겠습니다.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국회의원 25세였는데 지금은 18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만 선거를 할 수가 있죠. 공직선거법 2020년 1월 14일에 개정이 됐어요. 피선거권 대통령은 만 40세 그대로고요. 국회의원 만 18세, 지방선거는 만 18세가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2022년 1월 18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정당 가입 연령입니다. 만 16세 정당가입법 2022년 1월 2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선거는요.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 선거,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의원 선거가 되겠습니다. 징계권 폐지됐습니다.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갖는 권리 중 폐지가 된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인지 아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징계권의 폐지는 2020년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2021년 1월 16일 그러니까 제915조가 아예 삭제가 되어졌습니다. 915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권, 징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아예 삭제가 되어졌습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과 청년 내일 채용 공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은요,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양육 부모의 신청을 받아서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의 협의, 양육비 관련 소송 및 추심, 불이행 시의 제재 조치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말합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입니다. 이거 앞에 디딤시아 통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요, 청년에게 노동권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기업에게 우수인재 확보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자산 형성 방식의 지원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소년의 단기 근속을 장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입니다. 2022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9,160원입니다. 혹시 2023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9,62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유공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내에 청소년 자유공간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정책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중점과제 1-2 청소년 권리 증진 기반 조성 세 번째 과제 아동 청소년 여가권 신장을 위해 놀이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수행 중인 사업이 무엇인가요? 바로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가 되겠습니다. 수원시에는 청개구리 연못이라는 게 있고요. 파주시에는 쉼표,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양시에는 자유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자유공간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13세 하향 개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인 범죄는 재범에 의해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금 더 이른 시기, 청소년 시기에 범죄자로 낙인되어진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재범이 되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촉법소년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인 범죄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만 13세로 연령을 낮춘다라는 것은 범죄자를 만들 수 있는 연령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촉법소년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청소년 관련 부처 이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만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독립부처로 변경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정책이 제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변경되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개인의 바람은 부처가 혹시 보건복지부로 변경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활동, 복지, 보호가 잘 어우러져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정책이 펼쳐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부처 이동도 이제는 그만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요, 이 답은요, 현재 부처 여성가족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보건복지부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과거 국가청소년위원회처럼 독립부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CPR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CPR이 무엇인가요? 심장과 폐의 소생법이라는 것의 약자가 되겠는데요. CPR이란 말 그대로 쉽게 심폐소생술을 말합니다. 부상이나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호흡이 중지되거나 심장이 정지되었을 경우에 의료 요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입니다. 상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상담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별도로 조금 구분지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상담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청소년은 가족, 또래, 학교 등 주변의 주요 인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어서 상담을 할 때 대부분 주요 관련 원인과 주변의 환경에 대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의 목표는 심려 치료적인 목표보다는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 성장을 돕는 예방 및 교육적 측면과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 개입 및 지원, 자립이 포함됩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면접 중심의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 게임이나 작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사춘기 청소년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청소년기에는요, 급격한 신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넓어지는 대인관계, 진로 문제 등으로 인하여서 감정의 변화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간혹 어른들의 세계를 비판하면서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무의식적인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또래 집단의 역량이 매우 커서 자기 또래들로부터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한 감정 때문에 가능한 그 집단에 소속되어 같이 어울리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정체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자아정체감이 청소년 발달의 중요한 이유를 논하세요. 자아정체감은 자아 개념이 보다 발달하여 구체적인 의식으로 자신의 독특성을 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등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렇듯 진정한 자기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올바른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어져야 미래의 삶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기 청소년들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쭉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밖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가해 청소년, 집단 따돌림 피해 가해 청소년, 일탈 행동 청소년, 우울 자살 위험 청소년, 비행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사이버 중독 청소년,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 저소득계층 청소년, 탈북 청소년, 교정시설 재소자의 자녀, 혼혈 청소년, 대안학교 재학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성문제에 관련된 질문을 꽤 합니다. 청소년의 성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에 대해서 논하세요. 성교육을 인성교육의 일환에서 실시하되 청소년의 성지식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내용보다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성에 대한 상식, 피임법, 성병, 성범죄, 성도덕 등 실제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억압, 간섭으로는 청소년의 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이나 성적 욕구를 건강하게 충족, 발산시킬 수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상담 분위기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불링, 사이버 왕따, 폭력, 괴롭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사이버 불링은 SNS와 휴대전화, 메신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카톡 감옥, 떼카, 카톡 방폭 등이 있는데요. 카톡 감옥은 피해 학생이 SNS 채팅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떼카는요, SNS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초대한 뒤에서 단체로 욕설을 하는 겁니다. 카톡 방폭은요, 특정 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채팅방을 나가버리는 행위입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성희롱한 학생들에게 유죄 판결을 한 사례를 볼 수 있듯이 사이버상은 내용의 보존이나 유출이 용이한 공개적인 공간으로 판단하여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17조에 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이 있는데 솔직히 다섯 번째 말고는 특별하게 돕는 내용은 아니고 벌적 처분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루밍 성범죄가 무엇인가요? 잠재적인 가해자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수법을 말하는데요. 그루밍이란 다듬다, 길들이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루밍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폭력에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가정 밖 청소년은요, 관계에서의 문제, 학교 내에서의 스트레스와 같은 요소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일어나기도 하며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대인관계에 서투르고 의식이 강하며 비판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에 쉽게 분노하며 판단이 근시안적이고 충동적이라고 합니다. 예방책은요, 조기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느끼는 불만이 가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민주적인 가정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 경험이 제공되어야 하며 서로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우 관계 기술도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 교육도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쉼터를 연계하거나 교육을 통해 가정 복귀, 자립 환경 조성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위탁형 대안학교란 기존 공교육의 절차 안에서 수업 이수, 성적을 인정받으면서 공교육 과정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과 과정과 학교 분위기 안에서의 학업 이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단, 위탁형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에서 여러 원인으로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의뢰로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학생은 반드시 원래 학교에 적을 두고 있어야 하고 대안학교를 통해서 각종 부적응과 비행 문제가 해소되면 원래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중요한 내용, 이거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됩니다. 최저시급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초과해서 근무하지 못합니다. 야간은 밤 10시에서 아침 6시까지, 그리고 휴일 근로는 금지합니다. 단, 합의 시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까지 초과 근무는 가능합니다. 야간 휴일 근로는 본인 동의와 노동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한데요. 임금의 50% 가산이 이루어집니다. 하루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상담 이론 중 인본주의 상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인본주의 상담은요, 로저스의 인본주의 토대를 둔 자기 이론에서 출발한 상담 이론으로 인본주의를 그 사상적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본주의 상담에서 인간은 필연 경향성과 여기 지금의 존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상담자는 내담자를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내담자에 대해서 상담자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타내고 내담자의 감정을 공유하고 반영해 준다고 봅니다. 인본주의 상담에서 1차적으로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상담의 기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법은 상담자의 태도 다음으로 2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적극적인 경청, 반영, 명료와의 절차적인 태도를 중요시합니다. 청소년들이 겪는 중독 현상과 지도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중독 현상으로 인터넷 중독을 들 수 있는데요. 컴퓨터에 지나치게 접속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로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과도 연결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더 문제가 심각해되어지고 있는데요. 16개 시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연결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해서는 치료와 재활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센터 및 치료협력병원 연계를 통한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에서 차단 프로그램 설치와 같은 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업 부담을 감소시킬 다양한 청소년 여가 활동 지원이 요구됩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역할과 기능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공공기관, 민간기관, 대학, 학교, 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 지자체, 지역사회 구성원들, 온 마을이 함께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에 필요한 체험활동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입니다. 교육청, 청소년 단체 등 어느 기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형태의 센터 운영을 통해서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사회가 청소년에게 미칠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학교 현장에서 이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우리와 다른 문화, 특히 이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아시아 문화를 쉽게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경험이 일상화되지 않은 한국 사회와 학교 현장에서 문화가정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일반 청소년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자연스러움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문화교육 경험과 외국 경험의 간접적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환경 변화의 측면에 주목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서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수학 분석을 해보세요. 수학은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약자로 제 자신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장점, 스트렝스는요, 청소년 지도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평생교육사 1급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진 약점, 위크니스는요, 이제 50이 넘어서 정년까지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기회, opportunity는요, 청소년 분야의 확장성이 무한하다라는 것이에요. 전 지금 이제 고향에 있죠. 저희 고향시도요, 자유공간이나 문화의 집을 지금보다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위협은요, 능력이 있는 젊은
많은 후배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하며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약점과 위협을 합쳐서 전략을 이렇게 해보려고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그리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경력과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겠고요. 무엇보다 올바른 인성으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존경받는 청지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교육 환경 보호 구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에 있는 지역을 지칭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셨기에 여러분은 합격하셨습니다.